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7항 같이 보겠습니다. 제3항 단서 또는 6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물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제공되거나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었던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들은 처음에 그 간이정액 환급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환급 받겠다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일단 세관에게 먼저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당연한 거겠지만 내가 개별 환급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간이정액 환급을 가지고 환급받은 내역이 없겠죠. 그 경우에는 내가 승인받기 전에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물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긴 하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아예 처음으로 환급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존에 수입했던 것도 개별 환급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간이정액 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그것도 인정 안 해주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꿨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원래 간이정액 환급 받고 있다가 개별 환급 받겠다고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승인을 받기 전에 수입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전의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바꾸기 전의 방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수입했던 거를 환급받기 위해서 원래 간이정액 환급 받고 있다가 개별 환급 받기 위해 가지고 바꿨는데 그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 이후의 것만 환급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용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이 날 이후 있죠. 이 승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업체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 물품이 보니까 관세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간이로 받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를 개별로 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 요 날짜에 비적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승인 받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할 수 있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승인 받은 날 이후에 수입된 것에 대해서만 개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요거를 실무적으로 많이 실수를 해요. 기존에 간이로 받고 있다가 개별로 바꾸면 이것도 환급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요거를 하려고 바꿨는데 이게 안 되고 그 이후 것만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화주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운다기보다는 욕을 먹겠죠. 엄청 혼날 수가 있어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간이정액 환급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내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받고 있는 게 없었다가 그냥 개별 환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적용 승인을 받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전에 수입했던 것도 소급해서 변경된 걸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8항으로 가볼게요. 사전 협의가 필요한 대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든지 조정하는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는 건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급기관의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라는 거죠. 협의하고 고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15조에 보면 특수공정 물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산품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산품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원유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조 공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휘발유, 경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품을 가지고 공정을 수행했는데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볍게 보면 1항에서는 이렇게 말을 쓰네요. 정액 환급율표를 정할 때, 즉 제정할 때에는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입하거나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 세액을 기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물품별로 환급액을 얼마로 할까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세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평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납부했던 세금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고시를 하라는 것이죠.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인데 두 가지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인데 요거를 가지고 모두 환급받는 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지만 납부세액이 더 클 겁니다. 환급은 납부했던 자들 중에서 환급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적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 보면은 관련된 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그 환급률표를 정한다는 거죠. 최초에 제정을 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3항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하는 게 있을 때 정액 환급률표 조정을 받는 자는 여기 보니까 관세 등의 납부 세액 등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관세청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정액 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6조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간이정액 환급이라 하는 것들은 일단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적용 대상 나와 있는데 요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정된 것들은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왼쪽부터 볼게요. 시행령 16조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물품에 적용하는 정액 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똑같은 거죠.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에 간이정액 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해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그게 없거나 미비하다, 적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고시했었던 그 환급률표의 금액, 그렇죠? 정액 환급률표의 금액을 고려해서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가 체크할 게 뭐냐면은 앞에 보니까 대상자가 딱 특정돼 있었거든요. 중소기업의 수출 물품이라 보이시죠?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다시 2항으로 가볼게요. 간이정액 환급률표 또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급률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개별 환급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든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구매해서 수출한 게 있다 쳤을 때 그 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경우라면 수출자가 세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납증이나 분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구비할 수 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급 신청권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간이정액 환급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이 그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만 간이정의 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인데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을 제가 사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요 경우일 때 저는 환급 신청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정의 환급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조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조자가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간이정의 환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 그리고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요게 개정이 된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말을 쓰고요. 이로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 또는 기납증 등의 기납증 발급 금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경우일 때 8억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 2년치죠. 최근 2년 동안에 매년 받았던 환급 실적이 있을 텐데요.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 평균이 아니죠. 매년도 환급 실적이니까 매년도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라도 8억 원 초과되는 게 있을 때는 환급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년 전에 환급 실적이 6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 바로 그 다음 연도 때 10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평균 치면은 8억이잖아요. 8억이긴 하지만 한 번 8억 초과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호 보겠습니다.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2호는 그거예요. 얘가 2년이 채 되지 않은 겁니다. 환급받은 실적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신청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2년 동안 환급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2년치를 하는 게 아니라 2년을 갖고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지금 신청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얘는 1년이 채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12월 1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 실적을 본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가지 모두를 갖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케이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업체가 신규 업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직전 2년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올해 7월 달에 접수를 한 게 있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까지 기간 동안의 환급 실적을 볼 겁니다. 그것만 충족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업체가 계속해서 환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2년 전에 작년에 모두 8억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거랑 또 별개로 올해도 보는 거죠. 올해 내가 신청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했던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환급 실적도 고려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2년치도 보는 것도 있지만 올해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는 개정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6억 원이었는데 8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더 범위가 확대된 거죠. 네, 원래 6억 원, 그러니까 7억 원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인데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것이 되죠. 요거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7조 가볼게요. 네, 고시 요청할 때 기재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사유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유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납부했던 세금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 소요 원재료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순히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한 가지 주제만 골라가지고 5가지만 쓰세요 나왔었는데, 작년 나왔던 문제 보시면 이걸 2개 나눠가지고 1번에서는 뭐뭐뭐를 쓰라고 나와 있고 2번에서는 다른 걸 쓰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아까 봤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죠. 기출문제를 보시면 담보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일괄납부에 관련 담보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의 맨 끝에 문제 있죠. 이게 작년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괄호가 2개잖아요. 괄호 1, 괄호 2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5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4가지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열된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다음에 법률 14조 가볼게요. 환급 신청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급 신청 기한이 나오는데요. 일단 본문에는 원칙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등이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5년. 참고로 관세법상 환급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소멸시효 기산일자 보시면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원래는 2년이었거든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었었는데 23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요. 현재는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 청구권이랑 맞춘 거죠. 둘 다 5년이 되는 거고요. 요게 원칙인데 단서가 있네요.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뭐냐면요. 체크하면 좋겠어요.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원래. 아까 봤던 건 기억나잖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수출 신고 수리가 된 날짜를 말하겠죠. 수출 신고 수리부터 5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뭔지 봤더니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이죠. 요거 보면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겼을 때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관세법에 따른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다음에 3호에 보면 환급 금액이나 과다환급 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죠.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처음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수출 등의 제공한 날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날부터 5년의 기간 안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추가로 납부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세액을 정정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수입신고하고 납부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한 걸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세관이 먼저 발견하면 경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이 100원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납부한 게 있어가지고 150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된 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노려가지고, 이거 악용해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수출신고 수리 일자부터 5년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인정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추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원래는 정정하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원래 내가 처음에 100원 낸 게 있다고 한다면 100원은 5년까지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5년 끝나기 직전에 정정을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달을 5년 동안 또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추가된 거에 대해서만 5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악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급 신청 기한은 5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은 환급 심사인데 원래 원칙은 환급 후 심사고 예외적으로는 환급 전 심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치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세액 심사라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게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던 거냐면 통관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환급 후에 심사한다는 거는 환급을 먼저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환급 전에 심사를 하면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급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일단 환급 먼저 해주고 적정한지 여부는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행령 18조에 환급 신청인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아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1호에 보면은 수출신고. 법제 4조 1호가 그거잖아요. 관세법상 저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신고 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를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를 말했던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의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합병이 됐다면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인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환급신청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면 기존에 그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자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권리를 승계받은 그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시행규칙 13조 보겠습니다. 환급전 심사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기출문제였습니다. 환급전 심사 사유를 쓰세요 라는 게 올해 나왔던 문제였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관세 등의 환급에 여기 문제 마지막 거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법령상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돼서 환급 전 심사하는 경우 4가지를 쓰고 이게 시행규칙 13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음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절차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저번 달 나왔던 거죠.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보면은 시행규칙 13조 나와 있고요. 1호에 보니까 23조 규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경우라고 써 있고요. 2호를 봤더니 소유랑 산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라고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라고 돼 있죠. 항상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환급 신청이랑 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 신청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다음에 3호 영제 11조 1항과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소요량 계산서 신고입니다. 소요량 계산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나와 있고요. 4호는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앞전에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는 관세 채권 확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보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환급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환급세액의 적정성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과다 환급 또는 부정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량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급해 주기 전에 심사를 먼저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시행령을 볼 거고요. 일단 2항에 보시면 환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뭘 요구하는 거냐면 1호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두 번째 소요량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3호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이게 뭘까요? 수입신고 필증 또는 기납증 또는 분증입니다. 양도세액 증명 서류죠. 내가 양도하지 않고 직접 그냥
수출을 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수입해서 바로 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필증이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내가 매입했던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양도세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호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항 단서에 보면은 정액환급율표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액환급율표가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거냐면 HS 코드별로 금액당 얼마씩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출신고 금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수출한 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 환급액은 100만 원에다가 만원 나누고 30원 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에다가 곱하기 30이죠. 3,000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참고로 30원도 많은 거예요. 보통은 10원, 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수출한 게 있다더라도 환급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1억이면은 30만 원인가요? 그렇죠? 30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난리를 치죠. 간이정액 환급은 일단 받을 때 좋거든요. 받을 때 좋은데 원래는 받지 않은 못할 돈을 받은 거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점점 수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훨씬 더 클 건데 이걸로 하니까 뭘 못 받는 것 같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간이정액 환급을 할 때는 되게 좋아하다가 점점점 가능한 갈수록 나중에는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개별 환급 받지 않아가지고 너무 환급이 적다라는 식으로 해서 바꿔서 보통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런 게 진짜로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서에 나왔던 거는 정액 환급율표 같은 경우는 2호랑 3호는 생략되거든요. 소요량 계산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다 각각 투입했던 소요량을 가지고 환급을 하는 것인데, 정액 환급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 소요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출 금액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금액을 환급하는 거라서 소요량 계산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 업체가 얼마를 납부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간이정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게 있다고 쳤을 때 수입했던 자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특이하긴 하죠. 원래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했던 물품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간이정액 환급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출 지원 성격이 강한 것이거든요. 수출을 하면 그것이 수입한 자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더라도 모두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항 보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시기가 나오는데, 법제 4조 1호는 수출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되고 나서 가능합니다.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출된 걸로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 상에서도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내로 운송수단에 적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수출을 한 거로 보는 것이거든요. 관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수출 등의 제공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품이 출항이 됐을 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어떤 수출 판매 등이 완료됐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은 그 신청 기산 일자가 나오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20조 보면 환급금의 사후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첨부서류, 그 다음에 제출받은 서류나 실질조사에 의해서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억나시죠? 환급 심사를 할 때도 5년 넘어간 것들은 세관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급 심사 받을 때도 5년치만 심사를 받습니다.
왼쪽에 가볼게요. 법률 제15조인데 전산처리 설비의 이용은 좀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직접 세관에 방문해서 업무를 했었을 거예요. 종이 서류 뽑아가지고 갔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엔 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자신고, 전자송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조 가볼게요. 환급금의 지급이고 이것도 아마 다 보셨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관세법에 보시면 관세 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올해 시험 나왔던 것이 요거였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건 관세법이랑 사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쭉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원래 그거 있잖아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거든요. 국세. 국가가 징수한 세금인데 원래 국세라고 하는 것들은 국고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국고금은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가면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국고에 들어왔던 돈은 모두 세입금의 계정에 두는 것이고 나가는 돈은 세출 계정에 두는 것이 있는데 다만 관세 환급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 있는 거죠.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원래는 세출 계정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걸 불구하고 소관 세입금 계정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세출금 계정이 아니라 그거는 관세법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조로 가보겠습니다. 환급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봤던 적이 있었는데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랑 볼게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왜 제한하는 거냐면 환급을 한다는 거는 기본 전제는 국산품이 아닌 걸 전제로 그러니까 환급을 한다는 거는 국산품이 아니라 외국 물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환급을 해주게 되면 당연한 거지만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내가 지원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품을 수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환급을 제한한다는 거는 그거에 반대가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외국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환급을 제한해버리면 아무래도 외국 물품보다는 국산품을 많이 쓰겠죠. 그런 취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급을 제한해버린다면 아무래도 국산 물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시행령의 환급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1항에서는 환급 제한 요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항에서는 협조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시행규칙 14조 보면은 별표에 그 물품과 제한 비율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8조로 가보겠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랑 세관장은 제4조 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 2호가 뭐였냐면요. 환급 대상 수출 등 중에서 두 번째 거를 말했던 것이고 그게 판매 또는 공사를 말했었습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 판매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딱 용도가 정해진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주한미군에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2호에서는 공사라고 나온 게 있었고 3, 4, 5 같은 경우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국산 승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물품이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그 사용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환급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지금 해서 환급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징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다만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해서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다. 이건 폐기 승인을 말하는 거겠죠. 귀책 사유가 없었던 거라면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4조 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 이게 뭐냐면 4조 3호는 보세구역 중에서 기재구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에다가 공급하는 물품을 말했던 것이었거든요. 얘는 전제가 뭐냐면 국내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할 조건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 등에 납품하고 관세 환급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보세구역이랑 자유무역 지역은 국내지만 외국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모든 전제는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수출하려고 물품을 거기로 반입을 했었는데 그 물품을 그냥 용도를 바꿔서 한국에 다시 갖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볼게요. 4조 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외국 물품이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따져본다면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신고 수리가 돼야 외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보세구역에 반입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품의 성격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이라면 수출신고 수리가 안 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을 하잖아요. 보세구역 외 장소로 반입을 하면 관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은 물품이라면 얘는 외국 물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국내 다른 장소로 반입을 하겠다 그러면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한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행령 19조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개념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저희가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율을 낮추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환급을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거든요. 물론 다 한 건 아닌 거고 한번 볼게요. 1항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그렇게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인하된 물품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납부할 관세 등하고 환급금이라 하는 것들을 정산한다는 것은 이중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중혜택. 그렇죠. 그런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그 말인즉슨 전용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수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고 이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생산, 그러니까 여기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따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지금 없어진 제도라 보시면 돼요. 사실상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없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조에 가서 보시면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관세법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관세법상 나와 있는 내용이랑 얘랑 같이 묶어서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같이 볼 게 뭐냐면 벌칙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벌칙까지. 제가 볼 게 뭐냐면 시행령 28조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류의 보관 기간 나와 있거든요. 보관 방법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보관 기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세법상 보관 기간은 아시죠? 관세법에서는 5년, 3년, 2년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벌칙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서류 보관 기간 내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인데 다만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게 되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관습법 내용인 거고요. 이건 환특법인데 저희가 정리할 거는 환급특례법상 서류에 보관해야 되는 서류하고 보관기간, 벌칙 이 세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28조 1항 보면 되고요. 소요랑 계산 근거 서류와 계산 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입니다. 이게 가장 긴 거거든요. 저희가 정리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기산일자하고 기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급 신청일부터 5년까지 이게 가장 긴 거고요. 단서에 봤더니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되는 원재료 출납대장과 출납대장 보장 기간은, 그러니까 수출물품 출납대장 보관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팁을 드려본다면 소요량 계산 근거 서류 빼고는 모두 3년입니다. 다 3년이거든요. 그다음 2호에 보면은 그거네요. 수출용 원재료의 거래 관계 서류입니다. 기납증, 분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건 발급한 날부터 3년이고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 환급 신청일부터 3년이고요. 원재료의 납부세 증명 서류는 환급 신청 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이고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도 환급 신청 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입니다. 요거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시행령 29조는 저희 관습법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법률 21조에 갔더니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이 나왔는데 저희가 정리할 거는 이겁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볍게 말씀드려 본다면 관세법 상에서도 과다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차액을 징수하는 것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관세법 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징수할 때는 환급세액뿐만이 아니라 환급 가상현까지 함께 징수한다고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21조 1항에 나오는데요. 환급 금액, 과다 환급금을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1호, 2호, 3호 사유가 그 사유가 됩니다. 요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징수 사유라고 나오고요. 1호에 보시면 환급 받아야 될 것보다 많이 받은 경우, 과다 환급 받은 경우, 2호의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을 가지고 그것들이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이미 환급에 사용이 돼서 환급이 이미 사용돼가지고 수정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기납증과 분증은 발급된 사실만으로 환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 봤더니 이미 사용이 돼가지고 수정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되지 않았다면 수정하거나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징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환급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사용됐다는 얘기는 환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다 증명 받은 거고, 그 다음에 3호는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징수 전에 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에 가봤더니 정액 환급 열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받은 경우죠.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HS 코드를 잘못 분류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하거든요.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실무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의견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코드로 분류했을 때와 B로 분류했을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액 환급열표는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코드로 분류했을 때 얘가 만원당 10원으로 환급받는 거였는데 내가 요거를 B로 분류했을 때 얘가 20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원으로 해가지고 환급 받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코드가 이게 아니라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은 나는 10원 받을 거를 20원 받은 거기 때문에 과다 환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과다 환급이. 그리고 그것에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과실로 한 거라면 과다환급 발생을 끝나겠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면 부정 환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처벌까지 받게 돼요. 요거는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차액만큼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그거 나오거든요. 환급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게 징수하기 전에 통지를 먼저 한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관세법 118조로 준용한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세 전 적부심사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 가면 과세 전 통지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건 환급특례법에 있는 것인데, 자진신고를 스스로 먼저 발견한다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옆에 시행령에 보시면 저희가 정리할 게 있는데 30조 나오거든요. 가산금액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자율이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랑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이자율하고 환급법상 이자율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둘 다 같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30조 1항에 갔더니 1일 10만분의 39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봤더니 다른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가서 보면 자진신고하는 경우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근데 요거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진신고할 때도 빠른 기간 안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걸로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단서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면은 다만이라고 나온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환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요거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16조를 말하거든요.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는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요게 이자율이 가장 낮거든요. 가장 적게 징수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 보시면 아까 2항에서 다만 앞에 보면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자진신고한 건 맞지만 3개월이 초과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30조 1항은 1일 10만분의 39였거든요. 얘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관장이 먼저 발견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그걸로 돼 있지 않나요? 저희 어떻게 돼 있죠?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이자율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돼 있었죠? 1일 10만분의 아니죠. 연으로 하잖아요. 연으로. 연 1천분의 12로 하지 않나요? 지금? 얘랑 똑같을 텐데요. 여기 그 자진신고하는 경우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랑 똑같을 거예요. 연 1천분의 12 아닌가요? 그죠?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같이 봐주세요. 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드릴 텐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거 있잖아요. 과다 환급 말고 과소 환급 받은 거 있죠. 내가 원래 환급 받을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에 납부했던 세액이 과다해서 환급 받을 때도 환급 가산금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주는 거였거든요. 주는 건데 환급특례법상 나와 있는 과소 환급금의 환급은 이거는 원래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거고,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볼게요. 1항, 22조 1항을 말하는 건데요. 세관장은 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막 쏟아 있고, 거기 보면 과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가산금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환급 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관의 잘못에 따라서 과소 환급을 하게 됐을 때만 가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처럼 그냥 내가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이 많은 걸 알게 돼서 환급 신청하게 됐을 때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본인 잘못이거나 아니면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죠? 세관장의 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관이 환급을 잘못해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환급을 100을 해야 되는데 50밖에 안 해줬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특례법은 기본적으로 환급 가산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소 환급 가산금이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세관장애 잘못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환급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받을 때 환급 가산금 1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런 경우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과소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관장애 잘못에 기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수입했던 물품을 수출해서 환급받는 거는 세관장애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건 환급받는 거죠. 가산금 안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 벌칙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칙. 자, 벌칙은 일단은 1항에 보면 23조 1항이 이거 벌칙 처음 저희 잘 나왔던 거거든요. 23조 1항은 관세법상의 내용과 동일한 게 있어요. 부정환급제 혹시 기억나세요? 270조 5항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부정환급제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2항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허위로 발급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허위신고죄 등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은 다 벌금을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시로 인한 경우 한 명을 예로 하는 것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추가된 게 뭐냐면 징역형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환급특례법을 어기게 됐을 때는 허위 신고를 한 거 있죠. 허위로 뭔가 한 것이 있을 때 벌금은 2천만 원 이하가 되긴 하지만 징역형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관세법상의 벌칙 규정 보시면 기본값이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가장 많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여기 보니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관계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벌칙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거의 마지막이고요. 환급특례법상 징역형은 3년 이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 다 들어간 건 아닌 것이고 아까 보셨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는 그거였죠. 부정환급 받은 거, 두 번째로는 허위로 신고한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조 2 미수범 등 징역과 벌금의 병과 형법적 일부 배제, 양벌 규정은 관세법과 내용이 동일하니까 그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와 처분은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고 처분한다. 네, 여기까지 봤어요. 사실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넘어간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공부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갔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간 것도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여기 빠진 것 중에서는 나열형의 것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뭐가 빠져 있을 거냐면 서류 기재 사항들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것만 추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환급특례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